체코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단 한 대도 못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2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체코는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협상도 상당히 진척됐고 인도 일정까지 논의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딱 그 마지막 순간에 프랑스가 치고 들어옵니다.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고 가격 조건을 파격적으로 내리면서 체코를 흔든 거예요. 그리고 체코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프랑스의 시저, 이른바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였습니다. 당시 체코 언론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요. 기동성이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다는 말이 줄을 이뤘어요. 반면 한국의 K9 Thunder에는 궤도형이라 유지비가 높다는 프레임이 씌워졌죠. 그때만 해도 체코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을 겁니다. 언론도, 정치권도, 군 내부도 세자르를 지지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코 내부 국방 커뮤니티와 유럽 방산 포럼에서 지금 어떤 댓글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좋아요가 12,000개 넘게 달린 베스트 댓글입니다. 한국을 선택했으면 이미 실전 배치 끝났을 텐데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 이 한 줄이 지금 체코 방산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댓글이 올라오면 반박이 달렸는데 지금은 그냥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바로 밑에 좋아요 10,000개 넘게 달린 댓글이 또 있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인도 일정은 계속 미뤄진다. 이게 전략적 선택이 맞았나? 자주 섞인 반응이죠. 이게 그냥 몇 명이 불평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만단위 공감을 받는 여론이에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 돈은 받았는데 물건은 언제 주냐? 냉소적인 유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짜 분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하나씩 파고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생산 속도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한국은 이미 대량 양산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거든요. K9은 사실 1999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자주포입니다. 20년 넘게 라인을 돌려갔으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숙성된 생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재고가 있거나 빠르게 추가 생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폴란드 사례가 딱 그 증거인데요. 폴란드는 계약 체결 후 불과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받았습니다. 4개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미 156문을 실전 배치 완료했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속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유럽 방산 분석 채널에서는 이런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계약하면 바로 움직인다. 말이 아니라 생산 라인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 이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유럽 전문가들이 직접 데이터를 보고 나서 한 말입니다. 반면 세자르는 어떻게 됐냐면요. 프랑스 자체 수요도 있고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도 있고 생산 라인에 병목이 생기면서 수출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세자르를 상당수 지원하면서 자국 재고도 부족해진 상황이에요. 체코는 그 대기줄의 어딘가에 서 있는 거죠. 3년이 지났는데 단 한 대도 인도가 안 됐다는 건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체코 현지 방산 포럼에서는 이런 댓글도 나왔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러시아 위협은 현실이 됐다. 전력 공백이 이렇게 길어져도 되는 건가? 안보 불안감이 직접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이죠. 두 번째 반전 포인트는 기후 적응력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K9은 북유럽 혹한기, 중동 사막, 동남아 고온다습 환경까지 전부 검증된 플랫폼이에요. 한반도 연교차가 60도 가까이 되잖아요. 여름엔 섭씨 35도를 넘는 찜 동더위, 겨울엔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 거기서 굴러가도록 설계된 장비니까 어디서든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방산업계에서 우스갯소리처럼 도는 말이 있어요. K9은 우주 빼고는 다 된다. 핀란드가 K9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영하 40도, 혹한에서도 작동이 검증된 장비가 필요했거든요. 반면 세자르는 차륜형이라 도로 기동성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험지에서 지속적으로 화력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 군사 포럼에서는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동부 전선 환경을 고려하면 궤도형이 더 안정적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 전장 상황을 보면서 유럽이 동구 전선 대비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체코의 선택이 더욱 아쉽게 보이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직접 운용된 세자르의 한계도 이미 보고됐습니다. 차륜형 특성상 진흙탕 지형에서 기동이 제한되고 지속 사격 시 플랫폼 안정성이 궤도형보다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도
세자르의 성능 자체는 인정하지만 지형 적응력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체코 국방장관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못 받은 장비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재협상 카드를 꺼내겠습니까? 댓글에 기다린다 혹은 재협상으로 남겨주세요. 실제로 체코 국방 관련 포럼에서도 이 논쟁이 지금 뜨겁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반전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무기 성능 문제가 아니에요. 산업협력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할 때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정비시설 구축까지 통째로 패키지로 묶어서 제안했어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냥 무기 사는 게 아니라 자국 방위산업 역량 자체를 키울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그리고 이건 단기적으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인 구조입니다. 폴란드 내부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 이런 말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한다. 그리고 이런 반응도 있어요. 한국이 자기네가 쓸 물량을 우리에게 먼저 넘겼다. 이게 진짜 동맹 아니냐? 폴란드 국뽕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 국뽕이 실제 납기와 생산 라인 위에 세워진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국이 폴란드에 K9을 먼저 넘긴 물량 중에는 실제로 한국 육군이 쓰던 물량도 포함돼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사실 확인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가 폴란드에서 퍼지면서 한국이 자기 안보를 걸고 우리를 도왔다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감정적인 유대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체코 네티즌들이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폴란드는 4개월 만에 장비 받고 기술 이전까지 받고 자국형 개량 모델 개발까지 추진 중인데 체코는 3년째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우리는 왜 그 선택을 못했을까입니다. 체코 방산 커뮤니티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와요. 폴란드를 질투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부럽다. 자, 이어서 일본 반응도 짚어볼게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일본 방산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례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후재팬 군사 카테고리 상위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올라왔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 수출국이 아니라 생산 파트너 전략을 쓴다. 일본이 이걸 왜 주목하냐면요. 사실 일본도 방산 수출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수십 년간 이어온 무기 수출 금지 정책을 완화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산 수출 시장에 뛰어들려는 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미 유럽 시장에서 이 파트너 전략으로 선점하고 있으니까 자극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일본 방산 관련 댓글들을 보면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납기와 기술 이전 조건에서 한국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한국이 10년 전에 우리가 가려던 길을 먼저 가버렸다. 솔직한 자기 성찰이죠. 일본이 방산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납기와 기술 이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무기처럼 활용하는데 일본은 핵심 기술 보호를 이유로 이전을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바이어 입장에서는 한국이 훨씬 매력적인 파트너인 거예요. 유럽 방산 전문 매체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납기, 가격, 기술 이전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몇 안 되는 공급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기 시장에서 이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가격이 비싸고 납기가 느리죠. 러시아는 신뢰 자체가 무너졌고요. 중국은 기술 이전을 꺼리고 정치적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 틈을 한국이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은 네이토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서방 진영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유럽 국가들이 정치적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됩니다. K9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K2 전차, FA-50 경공격기, K-21 보병 전투차까지 패키지로 제안하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폴란드는 K2 전차도 계약했고 FA-50도 들여왔습니다. 한 국가와 방산 협력을 맺으면 그게 점점 넓어지는 구조인 거죠. 이걸 방산업계에서는 플랫폼 락인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번 한국 장비로 군 체계를 짜기 시작하면 정비, 부품, 교육 훈련까지 전부 연결되니까 자연스럽게 추가 계약이 이어지는 겁니다. 체코가 K9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순히 자주포 하나를 빨리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K2 전차 계약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 FA-50 도입 논의도 시작됐을 수 있어요. 폴란드처럼 한국과 긴밀한 방산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던 거죠. 그 기회의 문이 일단 닫힌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더 넓게 보면 한국 방산의 성장이
단순히 무기 수출 매출 증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외교 수단이에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K9을 사고 K2를 사고 FA50을 샀다는 건 단순한 상거래가 아닙니다. 폴란드 군 내부에 한국산 장비를 운용하는 인력이 생기고 정비 시설이 생기고 한국과의 군사 협력 채널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나중에 외교적으로도 서로를 외면하기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걸 모를 리 없겠죠. 유럽 내에서 지금 여러 나라가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K9을 포함한 한국 무기 체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체코와 노르웨이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된 거죠. 노르웨이도 K9 대신 다른 선택을 했다가 납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유럽 방산 커뮤니티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폴란드 네티즌이 남긴 댓글 하나로 이 흐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르웨이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체코가 땅을 치고 후회한다. 우리는 잘 선택했다. 이게 단순한 자국 자랑이 아닙니다. 실제로 납기, 성능, 산업협력 세 가지 지표 전부에서 검증된 결과를 보고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이 파트너 전략이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폴란드처럼 현지 생산 기반이 만들어지면 그게 곧 추가 계약으로 이어지거든요. 폴란드는 지금 K9 기반 자국형 개량 모델 개발까지 추진 중입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 성장 모델이 된 거죠. 이게 돌아 한국 방산 전체에 파일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한국이 방산 생태계를 수출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쯤에서 좀 냉정하게도 볼게요. 물론 한국 방산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기술 이전에 너무 많이 양보하면 나중에 경쟁자를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폴란드가 K9 기반 자국형 개량 모델을 만들면 그게 나중에 동유럽 시장에서 한국 K9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방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단기 수출 실적을 위해 장기 경쟁력을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반론도 있어요. 기술 이전 없이는 계약 자체가 안 되는 시장이 많고 파트너십을 통해 얻는 외교적 자산과 추가 계약 기회가 단기 기술 유출 리스크보다 크다는 거죠. 이건 결국 전략적 판단의 문제이고 지금까지는 한국의 베팅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계약 후 3년이 지나도 인도가 지연되는 상황과 계약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도착하는 상황. 어느 쪽이 전력 공백을 줄일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답은 하나잖아요. 이번 체코 사례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잘못 고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조업 역량, 납기 신뢰, 외교 전략이 전부 맞물려서 만들어지는 글로벌 방산, 판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한국 방산은 이제 가격만 싼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도, 신뢰, 산업협력까지 묶은 전략상품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20년 전 한국 무기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2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체코의 선택은 전략적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판단하기 이른 걸까요? 둘째, 한국 방산이 기술 이전을 파트너십 도구로 쓰는 전략,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부메랑이 될 것 같습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2가지 모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방산판도 분석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